보물 같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진짜곰 이준웅입니다. 자, 오늘은 36강이고요. 대단원 5 다섯 번째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은 공업지역 두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아메리카의 공업지역 그리고 아시아의 공업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아메리카의 공업지역 먼저 미국 살펴봤는데요. 자, 미국의 공업은 스노우벨트에서 썬벨트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썬벨트 지역은 항공, 반도체, 우주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첨단 산업 집적지 바로 실리콘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라틴 아메리카에 떠오르는 두 나라 말씀드렸습니다. 멕시코 있었고요. 브라질 있었죠. 특히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이거를 맺은 다음부터 많이 공업이 입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프타. 자,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집약형 공업들이 멕시코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요. 멕시코에서 공업이 발달한 지역은 미국과의 접경지대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브라질은 풍부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고요. 다음 아시아 살펴봤습니다. 자, 일본은 유럽과는 반대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공업의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다. 자, 과거에 해안가, 다시 얘기해서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했었던 이유는 지하 자원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해 온 다음에 또는 부품을 수입해 온 다음에 조립하고 가공해서 다시 수출했기 때문에 해안가를 따라서 공업이 발달했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일본 최대 공업지역 주쿄. 주쿄하면 무슨 공업? 자동차 공업.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중국은 경제 특구와 개방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자, 과거에는 단순 노동이 필요한 노동 집약형 공업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지식 기반형 공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둥베이, 화중, 화남 공업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공업지역 살펴봤었죠. 동남아시아는 주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다음 인도, 첨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실리콘밸리와 12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타나고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많이 육성되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36강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은 끌림 어떤 곳 준비했냐면요. 미국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아마 다 까먹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냉대 및 한대 기후에서 학습했던 빙하 지형이 많이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 요세미티 국립공원 소개해 드릴게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시에라 네바다 산맥 서쪽 사면에 위치한 산악지대로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절경으로 유명합니다. 약 100만 년 전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화강암 절벽과 U자형의 계곡들이 형성되었고 이어 만여 년 전에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호수와 폭포, 계곡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빙하가 만들어낸 기암 절벽을 비롯한 절경을 감상하려는 관광객들이 연간 300만 명에 이르고요. 깎아지른 듯 솟아있는 암벽이 많아서 암벽 등반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세미티의 가장 큰 볼거리는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기암 절벽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높이 1000m의 거대한 화강암이 수직으로 솟아있는 엘카피타는 단연 눈에 띕니다. 지상 최대의 단일 화강암이라는 엘카피타는 전 세계 암벽 등반가들에게는 꼭 정복해야 할 지상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한 하프돔 또한 요세미티의 명물이자 암벽 등반가들의 도전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계곡 남서쪽에 전망대처럼 우뚝 솟은 보초바위, 성당 종탑을 연상시키는 종탑바위 등 신비하고 흥미로운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곡 곳곳에서 시원한 물살을 쏟아내는 폭포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총 높이 739m의 3단으로 이루어진 요세미티 폭포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폭포입니다. 그런가 하면 면사포 폭포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폭포도 있습니다. 높이 190m의 이 폭포는 바람이 불 때 퍼지는 모습이 신부의 면사포 같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찍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적된 이곳에도 특히 관심을 끄는 곳은 공원의 서쪽과 남쪽 입구에 있는 자이언트 쇠카이아 군락입니다. 높이 120m의 밑둥지름이 8m가 넘는 수천 년 된 거목들이 늘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 군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요세미티 국립공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그러니까 예전에 학습했던 빙하지형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요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U자 곡이 되는 거죠. 여기를 빙하가 훅
하고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넓고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폭포들은 대부분 현곡, 다시 얘기해서 골짜기 위에 걸려있는 골짜기라고 말씀드렸죠. 현곡에서 쏟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 지형이 많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높이와 어마어마한 둘레를 가진 나무들도 많이 있죠. 아이들 보이시죠? 예, 아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나무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 하면 유명한 국립공원들이 많은데요. 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국립공원들이 있지만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암벽 등반을 했다면 언젠가는 꼭 한번 가봤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여기 사람 보이세요? 어마어마한 여기를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래도 암벽 등반가들에게는 엄청나게 뿌듯함을 선사해 주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요세미티 국립공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6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클릭할 때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 강의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자, 이름은 길지만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다국적 기업이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업, 요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발해보죠. 자, 먼저 다국적 기업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나라 안에서만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이란 얘기죠. 자, 그럼 왜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을까요? 자,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예, 세계화. 세계화를 촉진한 것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보다 자본이 풍부해지고요. 이 풍부해진 자본을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투자할 만큼 많은 돈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기업의 대규모화, 이런 것들이 다국적 기업의 발달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생산비 절감, 그리고 판매 확대입니다. 자, 결국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예,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 이윤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더 많이 판매하면 이윤이 늘어나겠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산비 절감, 판매 시장 확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자, 그럼 다국적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옷 안에 택 살펴보신 적 있으시죠? 자, 뭐 색탑 방법 나와 있고요. 면 100%래요. 아, 좋은 옷감입니다. 자, 본 제품은 미국의 땡땡사와 공식 계약에 의거했대요. 자, 이 옷을 만든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인가요? 미국의 회사죠. 그런데 판매는 누가 하고 있냐면 땡땡 코리아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사는 미국인데 미국 기업인데 판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들었냐면 원산지가 중국이에요. 본사는 미국인데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판매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땡땡 코리아 또는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면 뭐 땡땡 아메리카, 뭐 땡땡 차이나 이런 그 지점, 그 지사의 이름이 붙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 뭐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많은 옷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많은 수가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휴대폰 많이 쓰지만 외국 회사가 만든 휴대폰 쓰고 있죠. 다른 나라, 본사가 다른 나라인 그 나라가 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택이나 신발, 혓바닥 같은 것들 보면 이런 게 바로 다국적 기업이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국적 기업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느냐? 두 번째, 성장 과정 볼게요. 자, 여기 법례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 공간, 본사, 생산 공장, 영업 지점, 영업 대리점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가게를 가도 대리점이 있고요.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은 다시 얘기하면 직영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얘기하고요. 대리점은 누군가한테 위임한 거죠. 대리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 기업의 시작입니다. 자, 국내 핵심 지역에 단일 공장 기업이 입지합니다. 그러다가 2단계. 자, 여기는 핵심 지역이고요. 그 둘레가 국내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생산 공장을 핵심 지역 내에 세우고 지방에 영업지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방에 영업지점을 설치했죠. 자, 그러다가 3단계로 옵니다. 3단계가 되면 국외에 영업 대리점을 설치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다국적 기업이 아니에요.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한 나라 안에서만 활동하는 기업이죠. 그러다가 3단계에 이르면서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서 이 제품을 판매했을 때 성공할지 실패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직영점을 세우게 되면 만약에 실패했을 때 손실을 본사에서 감당을 해야겠죠. 싫겠죠. 그러니까 대리점을 먼저 설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너 이거 한번 운영해봐. 망하면 그 사람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대리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잘 팔리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점을 설치하게 되죠. 그러다가 5단계에 이르면 생산 공장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고요. 2단계에 이르면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어떤 형태가 전반적으로 성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된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건 요겁니다. 2단계까지는 아직까지는 다국적 기업이 아니었다가 3단계부터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다음 내용 보죠. 다음 내용은 국제 분업입니다. 자, 이 파트가 이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국제 분업은 뭐냐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 등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일단 기업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새 제품을 만들려면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막 머리를 싸매고 연구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해 내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이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분업이 여러 나라를 걸쳐서, 다시 얘기해서 한 기업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러 나라로 분산되어 있다. 그것을 국제 분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양한 기업의 기능들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 일단 세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업무 관리 기능입니다. 본사고요. 두 번째는 연구 개발 기능, 일반적으로 연구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생산 기능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본사. 다국적 기업의 본사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본사 미국에 있을까요? 일본에 있을까요? 나이지리아에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대부분 어떤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주로 본국의 핵심 지역인 대도시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시작을 했다가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 나라의 대도시에 본사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관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연구 개발 기능. 자, 엄청나게 지식 집약적인 산업들이 많습니다. 많은 고급 인력들을 고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해내. 새 제품 개발해봐. 보다 좀 개발하고 발전 좀 시켜봐. 혁신이 필요해. 자, 그래서 이러한 연구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연구시설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된 대도시. 다시 얘기해서 다양한 연구소가 있는 곳,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 대학교 주변, 이런 지역들이 주로 연구 개발 기능 등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세계적인 첨단 산업 집적 지역이라 그랬죠. 여기에 스탠포드, 버클리 대학 같은 수많은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대부분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의 수많은 연구 시설들이 이 실리콘밸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탄생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생산 기능. 생산을 해야 됩니다. 자, 가급적 아니면 최대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지어야겠죠. 물론 최근 들어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산 공장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도국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세계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의 수많은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들이 위치해 있었으나 최근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그랬죠? 동남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도국의 이러한 생산 기능, 다시 얘기해서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진국의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그 나라로 수출하면 관세라는 걸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관세 장벽,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요. 다음, 시장 확대를 위해서. 자, 어떤 지역에 이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나라마다 갖고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르죠. 자연 환경도 다르고 문화적인 환경도 다릅니다. 자, 멀리에서 책을 보면서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래, 이런 나라는 이런 특색들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라에 직접 진출해서 그 나라의 특색들을 직접 경험해보면 보다 그 지역에 적합한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선진국에 입지하기도 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료 하나 볼게요.
자, 보시는 자료는 우리나라 H기업의 국제 분업입니다. 본사는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구소 볼게요. 연구소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미국에 연구소가 들어서 있고요. 인도에도 연구소 들어서 있네요. 그리고 프랑스에도 연구소 있습니다. 자, 미국, 인도, 프랑스들은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죠. 그리고 고급 인력들이 많은 곳입니다. 연구 개발 기능이 발달한 곳. 그래서 연구소 들어서고요. 자, 반면 현지 조립 공장 보죠. 자, 여기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공장 들어서 있고요.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도 들어서 있고요. 자, 이 나라들 공통점이 뭔가요?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다. 그럼 인건비도 저렴하겠죠.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 공장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국제적 분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보죠. 자,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생산활동을 전개하고요.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의 본국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는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영향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본국과 투자 유치국으로 나누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영업활동을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외에서 얻은 수익을 본국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이 다른 나라에도 많은 돈을 쓰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은 돈을 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더 많은 기업들을 짓고요. 더 많은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짓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으로 보다 활성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생산 기능들은 개도국으로, 연구 개발 기능은 연구 개발, 다시 얘기해서 고급 인력들이 풍부한 나라로 보내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요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관리 기능과 연구 기능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얘가 보다 성장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자, 주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은 생산 기능, 공장입니다. 자, 그럼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공장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갑니다. 이 사람들 실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 나라에 있던 생산 공장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그 나라의 그 제조 기능, 생산 기능이 텅 비어버리는 현상을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자, 다음 투자 유치국. 다시 얘기해서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 들어서는 곳.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살펴볼게요. 자, 당연히 공장이 들어서면 이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 야, 이런 기업들은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와,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는구나. 선진 경영 기법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나라에 특히나 뭐 자동차 공장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용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지역에 우리나라의 한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세웠대요. 그때 그 지역에 주지사까지 와서 막 박수 치면서 그 사장과 악수를 했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청나게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투자 유치국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자, 전 세계적인 운동화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운동화 회사들이 있었겠죠. 자, 메이드 인 코리아, 미국 거, 그 다음에 한국 거. 사람들이 미국 정말 잘 사는 나라잖아. 와, 이거 완전 짱인데? 미국 경제도 좋아 보이는데 미국 제품을 계속 사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는 신발들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 만든 경우가 많을걸요. 그럼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도태되고 망하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나라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도산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다국적 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지역에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 들어서 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줄여버렸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갈 곳이 없어요. 난 평생 여기에서만 일을 했는데 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쇠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공장이 폐쇄되면 다시 얘기해서 방금 얘기했던 그 공장 자체가 문을 닫습니다. 갑자기 얘기 한마디 없이 야, 우리 공장 언제 문 닫을 거야? 이런 내용도 없이 야, 내일 문 닫는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죠. 그 지역 사람들은 단순히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고용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복지 후생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갑자기 그 일하던 노동자에 딸린 가족들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잘 기억해 두시고요. 본국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 요거 두 가지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본국에도 투자 유치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해요. 자,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업체 두 회사, 우리나라의 S기업, 다음에 미국의 A기업 엄청나게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A기업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의 액정, 반도체를 S기업에서 만듭니다. 계속해서 서로 까고 막 소송하고 하면서도 뒤편에선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협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내용은 다국적 기업 간의 협력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생산 네트워크, 두 번째는 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자, 생산 네트워크는요. 말 그대로 생산 과정에서 협력하는 겁니다. 손잡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요. 부품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요청하는 거죠. 자, 우리 이번에 이 제품 만들 건데 요 부품 만들어줘. 너는 이 부품 만들어줘. 너는 이 부품 만들어줘. 너는 이 부품 만들어줘. 너는 이것들 다 해서 조립해줘.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 그림 보는 게 더 편합니다. 자, 비행기예요. 자, 비행기엔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이 비행기 부품들을 하나의 기업에서 생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 있는 문 전문 기업에다가 야, 이 문 이렇게 만들어줘. 너비는 이렇고 높이는 이래. 튼튼한 건 강도는 이랬으면 좋겠어. 문은 미닫이였으면 좋겠어. 여닫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죠. 다음에 미국에 있는 회사에는 수직 꼬리 날개 전문 회사입니다. 가장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일본의 날개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는 회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하나의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요. 주로 연구 개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 개발해서 그래! 이 제품 이렇게 만들겠어! 자,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례적인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그 S기업인데요. 얘는 모든 부분의 기업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혼자 만드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업하고 있다. 자, 다시 돌아가죠. 자, 아래쪽은 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기업 운영하는데 수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금융, 그 다음에 디자인, 광고, 법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이따 하겠지만 생산자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자,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을 기업이 혼자 다 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에서 물건 만들면서 돈도 운영하는 은행을 두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부서도 두고, 광고 부서도 두고, 법률팀도 두고,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모든 일들을 하나의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찬 거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얘도 챙겨야 되고, 얘도 챙겨야 되고, 얘도 챙겨야 되고, 너무 머리 아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문 기업에다 맡기는 거죠. 금융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자본 관리 맡기고요. 디자인 전문으로 하는 회사한테 야, 우리 이번에 약간 스마트하고 심플하면서 여성스럽고 남성적이면서 좀 세련된 거 만들어줘. 갖고 옵니다. 야, 이건 아니잖아. 다시 갖고 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 오케이. 디자인 의뢰하는 거죠. 광고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한 기업에서 제품 만든 다음에 그 제품 광고를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고 전문 회사가 있죠. 야, 이번에 굉장히 스마트하고 심플하고 세련되면서 아주 막 기발한 광고 하나 만들어줘.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광고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자, 이렇게 전문적인 서비스 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서비스도 서로 네트워크가 돼가고 있는 거죠. 하나의 기업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기업에 맡기게 되는 거죠. 이걸 외주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기업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다국적 기업과 금융 전문 기업, 그리고 디자인 전문 기업, 광고 전문 기업, 법률 전문 기업, 이런 애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TV 보시면 보험회사, 외국계 보험회사 많이 나오시죠. 또 길 가다 보면 외국계 은행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런 업체들과 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 간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는 서비스업입니다. 자, 먼저 서비스업의 특성부터 살펴볼게요. 서비스업, 자, 표준화 및 대량 생산이 어렵대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서비스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서비스업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서비스업의 예를 말씀드리는 게 더욱 쉬울 것 같아요. 자, 일단 1차 산업 농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도 있죠. 자연 그대로의 것들을 채취하는 것들을 1차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2차 산업은 가공이 핵심이라 그랬죠. 원료를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자, 반면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형태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들을 얘기합니다. 저 교육 서비스 제공하고 있죠. 은행에 가면 금융 서비스 받을 수 있죠. 다음에 보험도 서비스업 중에 하나죠.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음식업입니다. 다음에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도 서비스업이죠. 자, 가게, 물건을 만드는 데가 아니죠. 만들어진 물건을 유통하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 서비스, 제가 지금 물건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죠. 무형의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업에 속해요. 자, 이런 것들은 표준화되기가 힘듭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공급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자,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자, 물론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하든 똑같은 내용을 완전히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예를 들면서 똑같은 어투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들겠죠. 똑같은 내용을 수업하더라도 1반에서 수업할 때, 2반에서 수업할 때, 3반에서 수업할 때가 달라집니다. 표준화가 어렵다는 얘기죠. 대량 생산 어렵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인터넷 강의가 등장을 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곤 있으나 일단 수업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 있고 교실에 30명, 40명이 들어가 있지 막 10,000명, 막 10만 명 가까이 놓고 수업을 할 수가 없겠죠.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미용도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미용, 머리를 자릅니다. 모든 사람이 머릿결도 다르고요. 두상도 다릅니다. 원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머리를 다 적용시켜 줄 수 있을까요? 표준화 어렵죠. 대량 생산 어렵습니다. 미용사가 머리를 자르는데 자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죠. 한 명에 한 번에 2-3명 자를 수 있겠지만 100명, 1000명을 막 이렇게 자를 수는 없겠죠.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기계화가 어려워요. 로봇이 나와서 수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서비스업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 질문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럴 수가 없겠죠. 로봇이 막 머리 자를 수 있을까요? 물론 자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와서 앞머리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짧게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요. 이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죠. 기계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가 어려워요. 기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업이,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1차 산업 위주에서 2차 산업 위주로 넘어갔다가 경제가 굉장히 고도로 성장하게 되면 3차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산업의 고도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요. 반대로 저개발국일수록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자료 몇 개 보죠. 자, 보시는 자료는 주요 국가의 산업 구조입니다. A, B, C 나와 있는데요. 자, 봅시다. 영국 C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80% 가까이. 다음에 러시아도 62%, 일본 67%, 우리나라도 70% 가까이 되고요. 미국 76.8%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들에서 C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죠. 얘가 바로 3차 산업,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자, 반면 나이지리아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 나타납니다. 얘가 바로 1차 산업이 됩니다. 자연스레 B가 2차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영국 봅시다. 자, 1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낮죠. 맨 처음에는 1차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요. 다음에 3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얘의 비중이 더더욱 줄게 되겠죠. 1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적고요. 2차 산업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2차 산업은 기계화가 가능하죠. 사람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선진국일수록 3차 산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하나 더 보죠. 자, 그래프인데요. 세로축은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 가로축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그래프가 나타나죠. 다시 얘기해서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자, 반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낮은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이런 나라들은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도 낮게 나타나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 두 번째 발달 살펴봅시다. 자,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업이 아주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하고요.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뭔가 서비스업은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좀 내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머리 내가 자를 수 있죠. 선생님이 집에 가서 바리깡, 그 뭐라 그러죠? 이걸 밀 수가 있습니다. 원빈처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멋이 없죠. 막 이상한 머리가 나오고 막 파먹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반면에 피부 미용, 때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때밀이 제가 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너무 아파요. 전문적인 기술 가진 분한테 제 몸을 맡기는 겁니다. 마음껏 밀어주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 수준이 높아져야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의 저개발국,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죠. 자, 자기가 직접 깎습니다. 맡기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서비스업의 외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서비스업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기업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외부의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이런 서비스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금융 전문 업체, 보험 전문 업체, 부동산 전문 업체. 자, 그러면서 이러한 서비스업이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게 되고요. 규모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비스업의 외부화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 세 번째, 정보통신의 발달로 서비스업이 분산되고 있대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넷 강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세계지리에 진짜곰이라고 정말 대단한 강사가 하나 있대. 수업이 너무 듣고 싶다. 그래서 그 학원으로 직접 가서 직강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정말 유명한 강사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직접 수업을 들었죠. 유명 강사가 정말 진짜 엄청나게 큰 강의실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자, 진짜곰이라는 어마어마한 강사가 EBS에 있대. 제주도에서 접속하고 강원도에서 접속하고 미국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시공간적인 제약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굳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비스업이 분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의류 가게, 의류 점포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명동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게를 내야지 유리했어요. 최근에는 굳이 그런 데 가게 낼 필요 없죠. 최근에 가장 성장하고 있는 의류 점포는 무점포 업체죠. 인터넷 쇼핑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입지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넘어가죠. 자, 세 번째는 분류입니다. 자, 서비스업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 주체, 그리고 수요 주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급 주체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말 그대로 누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냐 하는 겁니다. 크게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의 주체예요. 이 서비스를 누가 이용하느냐?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되게 쉽죠? 공공 서비스, 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행정, 국방, 공공, 교육, 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반면 민간 서비스는 일반 기업들이 또는 일반적인 개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관광, 유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반면 수요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생산자 서비스는 말 그대로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생산자를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 되겠죠.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계속해서 얘기했네요. 서비스의 외부화. 아하, 한 기업이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는구나. 이 서비스 업체들은 생산자인 기업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 광고, 부동산, 회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생산자 서비스의 중요성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 소비자 서비스. 자, 소비자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모조리 다 소비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음식 및 숙박업,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그다음에 가게 가서 무언가를 사는 행위, 도매업 혹은 소매업에 속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비자 서비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 가면서 보는 가게들 있죠. 이런 가게들은 대부분 소비자 서비스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용하는 것들. 자, 그래서 분류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러한 서비스업은 공업의 입지와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입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이러한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할 것이냐? 입지 한번 살펴볼게요. 입지. 자, 먼저 이때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얘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미용실 예를 들고 있는데요. 미용사가 제 머리를 자릅니다.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죠.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 사람은 유통 서비스를 생산해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소비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은 교육 서비스를 생산해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생산되는 즉시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서비스업은 소비자가 많은 곳에 들어서야지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인구 및 경제활동 분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 소비자 서비스업 입지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많은 곳이 생산자 서비스, 다시 얘기해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생산자 서비스 입지에 유리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자, 그러다 보니 생산자 서비스는 많은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에 들어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서비스업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요. 자, 두 개만 더 살펴볼게요. 자, 서비스업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서비스업도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서비스업 중에 금융, 그 다음에 유통, 이 두 가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금융의 세계화입니다. 자, 금융의 세계화. 자, 금융의 세계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해외 직접 투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주식을 산다든지 또는 미국의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금융의 세계화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기업에서 돈을 빌리는 것, 그러니까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 이것도 금융의 세계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이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번 돈을 본국에 보내는 해외 송금, 이런 것들도 금융의 세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자, 그럼 금융의 세계화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자, 먼저 긍정적인 영향, 자본 배분의 효율성 향상. 다시 얘기해서 엄청나게 많이 남는 지역에서 없는 지역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돈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고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자, 돈이 많은 외국계 기업이 또는 어떤 외국인이 어떤 나라에 땅을 엄청나게 사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사고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도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제주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최근 제주도가 한국 땅이냐 중국 땅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수많은 토지를 중국 사람들이 매입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제주도의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별장 갖고 있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제주도의 중국인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융의 문제는 한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나라에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료 보죠. 자, 확산되는 유럽의 재정 위기입니다. 자, 우리 유럽이라고 하면은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나라들 무슨 위기가 닥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유럽에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0년이었나요? 그리스 국가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IMF로부터 돈을 빌렸죠. 그리고 그리스에서 부도가 발생하면서 이 여파가 유럽 전역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불안 정도를 표시해 놓았을 때 매우 심각한 나라들, 남부 유럽에 속해 있죠.
그리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11년과 12년으로 비교해서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그리스 엄청 늘었고요. 에스파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발생한 이 국가적인 부도 사태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금융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위기가 다른 나라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수가 있다. 제가 월스트리트 얘기했었죠. 월스트리트.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증시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증시도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 월스트리트의 증시가 올랐어요, 내렸어요 전달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의 세계화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유통의 세계화 살펴보죠. 자, 유통의 세계화는요, 가장 손쉬운 예가 해외 직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물건들 더 이상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물건을 구입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우리나라까지 판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국 유통업체의 입점. 다시 얘기해서 수많은 외국계 유통업체들, 수많은 마트들 얘기하는 거죠. 그 마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통의 세계화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 그럼 얘는 왜 최근 들어서 성장하고 있느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있고요. 다국적 기업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나라에 계속 점포를 차리는 거죠. 점포를 차리면서 유통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외국계 이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뭐 C라던가 뭐 W라던가 이런 업체들. 우리 얼마든지 그 마트에 가서 외국 물품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자상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해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원화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원화로 판매하진 않겠죠. 달러가 필요해. 어떡하지? 은행에서 환전을 해오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카드로 훅 결제해버리면 이 달러를 원화로 자동으로 바꿔가지고 청구할 때 원화로 청구를 합니다. 전자상거래가 발생하면서 카드 긁으면서 외국에 있는 물건들을 얼마든지 쉽게 구입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통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국제적으로 상품이 많이 교역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 소형 유통업체가 쇠퇴하는 이러한 단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통의 세계화와 관련된 자료 역시 하나 보죠. 자, 이 자료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W마트의 국제 영업망입니다. 자, 이 마트의 본사는 미국인데요. 미국을 본사로 하는 이 마트가 수많은 나라의 점포를 갖고 있죠. 영국에는 무려 541개, 그리고 브라질에 512개, 멕시코에는 2,000개가 넘는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나라에 활동하던 여러 가지 유통업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통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오늘 서비스업의 세계화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토대로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210페이지에 스스로 풀어보기입니다. 자, 1번.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부터 E에서 고르래요. 자, 가와 나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상대적 특징을 고를 겁니다. 자,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장 뚜렷한 차이는 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반면 나로 오면은 국외, 다른 나라에까지 판매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로 오면서 이 기업은 다국적 기업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국내 생산액 비중. 자, 이 기업은 국내에서도 생산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을 하죠. 당연히 국내 생산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겠죠. 큰 쪽에 있는 애들 지워주고요. 다음 두 번째, 제품 판매 시장 범위.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만 판매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까지 판매 범위가 확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판매 시장의 범위는 넓음, 따라서 좁은 쪽에 있는 애들 지워주고요. 다음 세 번째, 외국인 노동력의 비중. 당연히 국내에서만 생산을 할 때는 외국인 노동력의 비중이 작겠지만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면 외국인 노동력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높은 쪽을 골라줘야 되니까 D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212페이지입니다. 기본 문제 4번. 자, 그림은 가나 기업의 제품 생산 및 판매 구조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자, 가를 봤더니 부산에 완제품 하청하고요, 원자재 하청하고요, 부품 하청하고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김해 생산봉사와 굉장히 밀접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판매는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반면 나로 봤더니 유럽의 영업대리점과 베트남 공장이 서로 통신 네트워크를 하면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이 유럽 대리점으로 수출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국내에서만 판매되다가 이제는 다른 나라까지 판매 범위가 넓어졌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죠. 역시 다국적 기업화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자, 기업. 가는 다국적 기업에 해당한데요. 가는 국내에서만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옳지 않고요. 다음 니은. 나의 생산 공장은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곳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속해 있죠. 노동력이 저렴합니다.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가는 나보다 해외 투자액이 많대요. 아니죠. 얘는 국내에서만 생산 및 판매를 하기 때문에 나보다 판매액이 적고요. 얘는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액이 많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리을. 가는 나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비중이 크대요. 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많은 물건을 생산하겠죠. 하지만 얘는 국내에서만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비중이 큽니다. 그럼 니은과 리을 골라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5번 문제입니다. 자, 지도는 세계의 금융에 대한 것이래요.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자, 얘는 완전히 전형적인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기억, 도쿄는 런던보다 금융 경쟁력이 높대요. 자, 여기에 1번부터 10번까지 금융 발달 도시 순위가 나와 있죠. 도쿄는 9등, 런던은 1등입니다. 당연히 런던의 금융 경쟁력이 높겠죠.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니은. 중국은 인도보다 주요 금융 도시가 많대요. 중국에는 베이징, 상하이, 홍콩이 있고요. 인도에는 뭄바이 하나밖에 없네요. 중국이 더 많습니다. 이게 맞고요. 다음 디귿. 북아메리카는 유럽보다 금융 도시가 많대요. 비교가 안 되죠. 유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다음 리을. 유럽은 오세아니아보다 세계 금융센터 지수 상위 10위 이내의 도시가 많대요. 오세아니아는 시드니 하나밖에 없지만 유럽에는 4개나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이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123페이지의 7번 문제입니다. 자, 왼쪽 그림은 미국 땡땡사의 휴대전화 부품 생산지를 나타낸 것이래요. 휴대전화를 분해하면 또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가를 파악할 수 있대요.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하나로 조립했죠. 봅시다. 기억. 세계 여러 국가의 기업들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대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다국적 기업이 지역화 전략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 지역화 전략은 그 지역의 특성을 맞춘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슬람의 메카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겠죠? 틀렸습니다. 다음, 다국적 기업의 각 기능이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배치되는 현상. 국제 분업을 얘기하고 있죠. 맞는 내용이고요. 리을,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 과정.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과정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기업과 디귿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다국적 기업 그리고 서비스업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중요한지 오늘의 오키 드릴게요. 오키. 자, 첫 번째는 국제 분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기능들이 어디에 입지하는지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다국적 기업의 영향입니다. 투자 유치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적어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서비스업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기업에 공급되는 서비스를 이거라고 하고요.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 마지막, 금융의 세계화와 유통의 세계화와 관련된 예를 여러분 주위에서 찾아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 재밌는 공부 방법이거든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대단원, 5번째 대단원, 5단원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6단원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영역과 자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5단원 내용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예습해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